자, 이번 시간 도시개발법의 5번째 주제인 수용 사용 방식, 강제로 뺏는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우리 봐야 될 것은 이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뭐 전부 환지 아니면 전부 수용 아니면 혼용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환지를 택하고 어떤 경우는 수용을 택할 건지.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환지 방식을 택할 때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기준. 자, 먼저 2번을 먼저 보실까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이미 높아져 있다. 그럼 수용보상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우니까 이때 환지를 택하는 겁니다.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 아니면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면서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여기 결정적 힌트가 교환이에요. 교환. 이 환지라는 게 종전 토지 대신 새로 개발된 땅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교환하는 거니까 교환을 하면서 분필 합필도 하고 토지 구획도 정리하고 지목이나 형질 변경 같은 걸 해가지고 더 이렇게 개발된 땅으로 주는 거니까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면서 교환, 분합, 구획이나 지목 변경, 형질 변경 나오면 환지.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도 환지입니다. 자, 그럼 수용 방식을 택하는 기준은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이렇게 시가지 용지를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게 수용을 택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혼용 방식은 뭐 5대5 섞어서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이때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 수용 쪽과 환지 쪽을 분할해서 하면 분할 혼용이고 혼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지구에서 수용과 환지 쪽을 혼용을 해서 분할하지 않고 시행을 하면 이게 미분할 혼용 방식이니까 이렇게 참고로 이런 두 가지 용어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의 변경이 있어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행정관청한테 이렇게 건의 같은 걸 해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방식 변경은 이제 지정권자라는 행정관청이 변경을 해주는 건데 이 변경을 할 때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이게 변경 기준인데요. 자, 일단은 변경 기준의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불리한 방식으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가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전부 수용이 토지 소유자한테 불리한 거, 가장 불리한 거, 전부 환지 방식이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불리한 방식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혼용 방식으로 하면 5대5로 사업을 하다가 수용 50, 환지 50인데 이걸 전체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 수용 방식 50%가 없어지고 전체 환지 방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방식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전부 수용에서 전부 환지로, 혼용 방식으로 반반 섞어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도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 더, 전부 수용을 하다가 자, 이렇게 혼용 방식으로 내려와서 5대5로 이렇게 환지 방식이 일부 도입이 되면 이것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보시면 전부 수용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전부 수용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요거 얘기하는 거고 또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가는 거죠. 이것도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 반대 방향으로는 안 됩니다. 반대 방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혼용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이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방식 변경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만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체계도에다 적으세요. 이 체크한 건 제가 체계도에 좀 내용을 빠진 건데 추가적으로 메모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보면 수용 방식의 기본 정의는 이 공익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권리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로 뺏는 방식이죠.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이나 채권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강제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수용 방식의 일반 절차. 자, 우리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우리 앞에 강의에서 12명 시행자 후보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합은 빼야 됩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니까. 그럼 나머지가 11명이 남는 거죠. 11명 시행자 중에서 뭐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3번에 정부 출연기관, 4번에 지방공사가 있고 나머지 이제 5번부터는 이제 민간 시행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들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 아랫부분에 여기 써있는 이 동의요건을 맞춰야 돼요. 자,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수용할 때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이런 동의요건 같은 거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데, 민간시행자인 뭐 토지 소유자나 뭐 이전법인, 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이렇게 민간시행자들은 이 동의요건을 맞춰야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자, 이 동의요건은요, 앞에 면적 3분의 1은 소유하고 뒤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은 동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거는 조금 나중에 보셔도 돼요.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지만 민간시행자는 수용할 때 이렇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민간시행자는 이런 요건을 맞춰야지만 수용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공취법이라는 절차법에 따라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취법의 절차를 준용해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공취법에는 이 사업인정이라는 심사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사업인정이라는 걸 신청하고 사업인정이라는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이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부 목록은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 안에 토, 인, 교환, 세, 원, 보, 그때 그 세가 요 세부 목록이에요.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이 권리의 세부 목록인데, 이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시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세부 목록 고시를 실시 계획 고시로 바꾸면 안 돼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공시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때부터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세부 목록 고시가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시면 수용 방식의 목차 중에서 이 수용의 일반 절차를 보신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상한 채권하고 선수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상한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는 시행자가 토지를 뺏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이렇게 토지상한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만 주는 거예요. 만약 토지 소유자의 토지나 건물을 뺐는데 보상금이 5억이다. 그럼 뭐 2억은 현금 주고 나머지 3억 이렇게 일부만 이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상한 채권의 중요한 특징은 나중에 상환 방식이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예요. 토지상한 채권은 만기가 됐을 때 돈으로 갚아주지 않고 이 조성된 개발된 땅이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뺏기고 일부는 현금 받고 나머지 일부는 이 채권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이 조성된 토지로 다시 상환을 받기 때문에 환지 방식과 유사하죠. 환지 방식과 유사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 방식에 나오지만 환지 효과가 있는 게 이 토지 상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 상한 채권. 자, 이런 거는 체계되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메모하십시오.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 전체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한다. 전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토지나 건물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너무 많이 발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특히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도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지급보증 받지 않고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까지 얻어서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토지상한 채권은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메모 좀 해주시고요. 토지상한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거 김영식입니다. 김영식. 자, 왜 김영식인지는 아시겠죠? 김영식 채권으로 발행한 이유는 이 토지상한 채권 자체가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현물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죠. 토지상한 채권이 돈으로 상환하면 이게 무기명으로 발행하는데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김영식. 자, 김영식 채권인 토지상한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럼 그 채권을 매입하는 취득자는 어떻게 취득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길까요? 채권 원부의
취득자 자기 성명과 주소를 기재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 자체에도 이 원부와 채권에 두 군데 모두 기재가 돼야지만 대항력을 취득한다. 만약 한 군데라도 빠지면 제3자 같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기명채권은 이렇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또 토지상환채권은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질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 증서를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죠. 질권자도 원부와 채권에 자기 이름을 기재를 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는 거죠. 한 군데라도 빠지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토지상환채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그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토지상환채권은 금방 봤듯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뺏고 보상금의 일부는 현금 주고 나머지는 채권 주는 방식. 채권은 나중에 기명식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죠. 기명식. 사업시행자가 이 채권 상환 방식이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도시개발 채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체계도의 그 환지 방식 제일 밑에 가보면 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네요. 이거 시행자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 이렇게. 이제 공부하실 때 수용하고 매수대금의 일부를 주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 그러시면 안 돼요. 수용한 다음에 대금의 일부를 주는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이고, 시도지사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은 여기 발행자가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자,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 기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는 거죠. 자, 채권의 수명을 씌우는 원금이 5년, 이자는 2년, 이거 무기명으로 발행하네요. 체크한 거는 체계도에다 추가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의 수명을 씌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수명을 씌우가 진행되는 거고, 이 채권의 발행 방법은 요거는 무기명입니다.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이니까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는 거죠.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채권,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갚아주는 거. 도시개발 채권은 요 상환기간이 만약에 10년이면 10년 후에 돈으로 갚아준다.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자, 이자율은 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이 채권은 강제로 매입하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하실 때 이 도시개발 채권을 강제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만 개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우시면 뭐 5년에서 10년까지 이런 상환기간은 보지 마시고 발행자가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자가 발행한다. 대금의 일부를 주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한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선수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돈을 미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수금이라는 게 먼저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형지라는 개념하고 조성토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자, 원형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농지나 임야 상태, 원래 상태의 토지로 파는 거. 조성토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농지나 임야를 개발을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형지는 이제 뒤에 바로 배울 건데 5명한테 공급을 합니다. 조성토지는 조성을 해서 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고요. 자, 어쨌든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사는 사람들이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내면 이 선수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 우리 공공시행자 누군지 아시겠죠? 시행자 번호 1, 2, 3, 4번.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요건 요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자, 요 책에도 요거 적으셔야 돼요. 면적의 10%, 전체 사업하는 면적의 10% 정도 소유권만 있으면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여기는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한다. 비율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공사 진도,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공공할 때는 공사 진척률이 없네요. 보증서도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 제출해야 되는 거고, 이 공공시행자는 이 선수금 받을 때 이 보증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사업하는 전체 면적의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된다. 민간 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하고
공사 진도가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보증서까지 내야지만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는 요건 하나,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는 요건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수금까지 이렇게 보신 거예요. 토지상한 채권 선수금. 자, 이제 원형지하고 조성토지만 보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 원형지란 토지는 미개발지인 종전토지를 수용을 해서 요 미개발지 상태로 그대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이 미개발지 수용 후 뭐 임야, 농지 같은 형태로 토지를 요 5명들한테 수의계약 형태로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 조성토지는 수용을 해서 단독주택용지, 이렇게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로 개발을 하고 또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조성토지로 개발한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경쟁 입찰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파는 방식. 자, 원형지로 공급할 수도 있고 우리 수용 방식은 원형지 정도로 나가는 게 3분의 1 정도 나갈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런 조성토지 쪽으로 토지를 빼서 토지를 파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조성토지가 나중에 경쟁 입찰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빼는 게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형지를 최대 3분의 1까지 빼서 5명한테 공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원형지, 조성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 먼저 원형지부터 보겠습니다. 원형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농지나 임야 상태인 미개발지 토지로서 이 원형지는 공급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합니다. 공급계획도 제출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누구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 공공기관 같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 같은 공적 주체한테 줄 수도 있고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 같은 것들을 민간인들이 취득할 때, 자, 이게 특이한 게 5번 보셔야 돼요. 학교용지를 쓰겠다. 우리 민간인들이 사립학교 지으려고. 또 민간인들이 공장을 짓겠다. 이런 형태로 이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지 받을 때는 농지나 임야를 주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받은 사람, 공장용지로 받은 사람들이 그 각자 그 농지를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형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될 수도 있고 이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쓰려는 일종의 민간인들한테도 원형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원형지는 5명한테 줄 수 있다. 자, 원형지는 전체 수용 방식 구역의 면적의 3분의 1 정도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메모 좀 해주시고요. 자, 원형지 받는 사람 5명, 원형지는 3분의 1 정도 이내로만 공급한다. 원형지 공급을 할 때는 공급 계획도 내야 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도 받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원형지 공급 방법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원형지는 5명한테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수의계약으로 가격도 싸게 주는 거예요. 감정가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이게 협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싸게 주는데 다만 아까 우리 5번 학교나 공장 용지는 경쟁 입찰. 그래서 가격은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이 원형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원형지는 아까 원형지 받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가격은 싸게 감정가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파는데 학교나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로 파기 때문에 최고 높은 가격으로 이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이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예외. 자, 이제 우리가 이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싸게 받으니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형지 받은 사람 개발자들은 여기 5년이나 10년 요 사이에서 일정 기간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원형지는 매각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지를 받은 사람, 원형지 개발한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를 처음 계약체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원형지는 매각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보다는 원형지를 받는 사람은 5명이 받습니다. 원형지는 3분의 1 이전으로 원형지를 공급하고 원형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가격을 감정가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 싸게 공급하다가 이 학교나 공장 용지를 줄 때는 경쟁 입찰 붙여가지고 최고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최고 가격, 최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공급하는 이런 형태를 예외적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원형지는 매각 금지 규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공급. 자, 우리 조성토지는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은 안 받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아까 우리 원형지는 공급을 할 때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조성토지는 아까 조성토지가 뭐였습니까? 조성을 해서 토지를 파는 거죠. 수용을 한 다음에 농지 상태로 팔지 않고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로 조성을 해서 팔 때는 공급 계획만 제출하지 승인은 필요 없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조성토지는 일반인들한테 경쟁으로 이렇게 팝니다. 비싼 가격으로. 그런데 가격을 싸게 정해놓고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일반인들한테 비싸게 팔다가 이 추첨으로 받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예요. 서민들. 예를 들어서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지을 용지, 공공택지 같은 임대아파트 지을 용지는 서민들이 취득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토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게 정해놓고 운 좋은 사람이 뽑아가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는 국가에게 주는 거예요.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 토지상환채권도 채권자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경쟁입찰이나 추첨 같은 것들이 유찰됐을 때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시설물 유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수의계약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첨은 이 네 가지 토지는 일반 서민들한테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를 주고, 공공택지도 임대아파트 지을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용지는 소형아파트 지을 용지는 서민들이 받아가는 땅,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를 조성토지로 줄 때는 국가에게 주기로 약속돼 있다. 이게 국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토지상환채권도 채권자,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유찰된 경우,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토지는 시설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 저 파란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을 잘 구별해서 보시 바랍니다. 아까 우리 원형지는 5명한테 공급하다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원칙이고, 마지막 학교나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경쟁으로 파는데, 이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쟁이에요. 반대로 원칙이 경쟁이고 추첨으로 받아가는 토지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받아가는 토지가 예외다. 이렇게 반대로 기술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최초 가격을 정하는데, 다만 학교나 폐기물 처리, 공공청사, 사회복지같이 공익적인 건물을 짓는 그런 토지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자, 조성토지의 최초 가격은 감정가격을 정해서, 그거로 이제 가격을 정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토지로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줄 때는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해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성토지의 가격을 최초로 평가할 때는 감정가격인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성토지를 이런 용도로 쓸 때는 감정가 이하로 최초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내용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 환지 방식 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책에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고, 책자는 제가 원고를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게끔. 자, 문자로 우편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책에도 자료 보내드리고, 기출문제 제가 30일에까지 정리해가지고 정답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핵심 문제 같은 것도 받으려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요즘에 계속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